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유진의 뺨을 스쳤다. 새벽 4시.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유진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난 밤, 아니 어쩌면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악몽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 그녀의 남편이자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그의 거친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민준은 한때 유진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유진은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고 탄탄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의 달콤한 말과 허황된 약속은 유진의 눈을 멀게 했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민준의 숨겨진 본색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는 무능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유진의 재능과 헌신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들이었다. 사업 자금이라며 유진의 학자금 대출을 가로챘고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액의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유진은 변호사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은 어떤 복잡한 소송에서도 빛을 발했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민준의 사업체를 기사회생시켰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돌렸고 유진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 그는 끊임없이 더 큰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유진은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지쳐갔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갔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품지 못했다. 어젯밤 민주는 술에 취해 들어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이 쓸모없는 여자라 이 지경이 된 거야. 당신이 돈을 더 잘 벌었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비열한 욕설을 퍼부었다. 유진은 더 이상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축 늘어진 인형처럼 그의 손에 끌려다녔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수없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오늘 새벽은 달랐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흥분과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제 아내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당신의 아드님을 돌볼 능력이 충분합니다. 약속대로 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액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내를 판다고 누구의 아들에게. 그녀는 숨을 멈추고 더욱 귀를 기울였다. 이강훈 상무, 그분이 식물인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게 돈만 주시면 됩니다. 제 아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용할 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식물인간 이강훈. 그 이름은 유진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강훈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성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수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의 막대한 재산과 그룹 내 지위는 여전히 견고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역겨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민주는 자신의 아내를 거액의 빚을 갚고 자신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식물인간으로 알려진 재벌 후계자의 간병인 겸 아내로서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이것이 김민준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인가? 그녀는 그동안 민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 쉬고 있었다. 그의 폭력과 착취, 그리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식물인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민준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일지도 모른다. 민준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유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일어나 있었군. 잘 됐어. 할 말이 있어. 민준은 마치 대단한 선물을 베푸는 양 거만하게 말했다. 당신이 드디어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성원그룹의 이강훈 상무와 결혼하게 될 거다. 물론 그는 식물인간이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팔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민주는 유진의 반응에 당황한 듯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팔아 말이 심하군. 이건 당신에게도 좋은 기회야. 평생 꿈도 못 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고작 식물인간이나 돌보는 일인데 그 정도 대가는 충분하잖아. 그의 말은 칼날처럼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겨우 그 정도였을까? 식물인간의 간병인. 하지만 민준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민주는 유진의 의외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녀의 무기력함을 승리로 착각하고 있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당장 성원그룹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거야. 절대 실수하지 마.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유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희미한 새벽빛을 향해 있었다. 새로운 삶,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수렁으로의 도피.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김민준이 없는 곳이라면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반드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존재였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할 것이다. 민준이 그녀에게 안긴 모든 고통을 되갚아 줄 것이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싹텄다. 다음 날 아침 성원그룹의 변호사들이 유진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마치 유진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서류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혼인 서약서와 비밀 유지 계약서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고 펜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이미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이 아닌 이강훈의 아내. 이유진. 민주는 옆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변호사들에게 아첨했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가치마저 착취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강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감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성원그룹의 대저택은 서울 근교의 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웅장한 대문과 높이 솟은 담장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듯 보였다. 유진이 탄 검은색 세단이 대저택의 긴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녀를 압도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 그리고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왠지 모를 냉기와 고독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성체이자 어쩌면 그녀의 새로운 감옥이 될 곳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맞았다. 마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복되는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인적이 드물어선지 기묘한 정적감이 흘렀다.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곳의 공기는 그녀의 이전 삶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백발의 노집사였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그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유진을 향한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듯. 이유진 사모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박 집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또렷하고 단호했다. 사모님께서는 이강훈 상무님의 병실이 있는 별채에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박 집사는 유진을 이끌고 본체를 지나 별채로 향했다. 별채는 본체보다는 작았지만 역시나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독립적인 공간이었다. 별채의 입구에 다다르자 박 집사는 잠시 멈춰서서 유진을 돌아보았다. 사모님, 이강훈 상무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상무님의 평화로운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이었다. 넓고 밝은 방이었지만 병원 침대와 각종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이강훈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산소 호흡기가 그의 입을 가리고 있었고 수많은 선들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박 집사의 말대로 그는 정말로 식물인간 상태인 듯했다. 유진은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이강훈은 소문대로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길고 고든 코, 날렵한 턱선, 그리고 감겨있는 눈꺼풀 아래로 보이는 긴 속눈썹은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을지 짐작게 했다. 그의 창백한 피부 위로 푸른 혈관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고 가슴팍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겨우 그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천히 느껴지는 손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유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공감이었을까? 박 집사는
그녀의 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부터 사모님께서 상무님을 돌보는 일에 대부분을 맡으시게 될 겁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부인의 역할은 단순한 간병인을 넘어섭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유진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형식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며 이강훈의 유산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터였다. 그날부터 유진의 삶은 이강훈의 병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몸을 닦아주었다.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간병 요령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이강훈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줄 때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듯한 느낌. 그녀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듯한 모습. 그것은 너무나 작고 미미한 변화여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박 집사는 여전히 유진을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이강훈에게 보여주는 지극정성한 모습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지 경계하는 눈치였다. 저택의 다른 하인들도 그녀를 일종의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유진이 민준에게 팔려왔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그녀를 동정하는 동시에 약간의 경멸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유진을 더욱 고립시켰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이강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강훈 씨, 정말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건가요?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처지를 보았다.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 그 순간 이강훈의 손가락이 유진의 손을 아주 약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너무나 미세한 움직임이어서 어쩌면 유진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꺼풀이 전보다 더 강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강훈 씨, 당신이 듣고 있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희망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껴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그를 감시하는 눈들을 의식하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밀이었다. 이 집 안에 누군가는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미약한 희망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저택의 화려함 뒤에는 어둡고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은 강렬하게 고동쳤다. 이강훈의 미세한 움직임은 그녀의 삶에 다시금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더 이상 김민준에게서 도피한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야 할 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법대에서 갈고 닦았던 분석적 사고와 날카로운 관찰력을 되살리려 애썼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미건조한 간병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그녀가 주목한 것은 병실 내부의 환경이었다. 이강훈의 병실은 완벽하게 청소되고 관리되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몇 가지 미심쩍은 점들이 포착되었다. 의료 장비의 배치, 약물의 종류, 그리고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듯했지만 그녀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불완전함을 찾아내려 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액자였다. 액자 속 사진은 이강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의 모습인 듯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유진은 간호사에게 무심한 듯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답했다. 아, 그분은 이강훈 상무님의 약혼녀이셨던 윤지수 씨입니다. 상무님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직감은 이 사진이 단순한 추억의 흔적이 아닐 수 있음을 속삭였다. 다음으로 유진은 저택의 다른 직원들에게 주목했다. 박 집사는 여전히 친절하고 능숙했지만 유진이 이강훈의 상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간호사들도 이강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할 때면 늘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할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한 명의 나이든 간호사. 김미영 여사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유진에게 간혹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박 집사가 자리를 비울 때면 이강훈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웠다. 유진은 밤마다 이강훈의 병실에 남아 그를 지켰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낮 동안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강훈의 의료 기록을 몰래 살펴보기도 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였을 뿐 의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록 속의 몇몇 용어와 수치들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의 상태는 식물인간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사고 발생 시점의 보고서였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보고서에는 충돌 지점이나 차량 파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루는 유진이 이강훈의 발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의 발목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교통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길고 얇은 흉터였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예전에 다치셨던 상처일 거예요. 사모님, 상무님은 워낙 활동적이셨으니까요. 라고 둘러댔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그 흉터가 강하게 박혔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서류 작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권력 다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성원그룹은 이강훈의 사고 이후 혼란에 빠졌고 그의 삼촌인 이진우 상무와 사촌 형제인 이성민 이사가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진은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 집사에게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냈다. 박 집사님, 상무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박 집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상무님께서는 늘 성공적이셨습니다. 사모님,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다. 유진은 그의 대답에서 거짓을 읽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유진은 김미영 간호사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김 간호사는 이강훈의 어린 시절부터 저택에서 일해온 오랜 직원이었고 이강훈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다. 유진은 김 간호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말을 걸랜다. 김 간호사님, 이강훈 상무님은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혹시 상무님께서 깨어나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김 간호사는 유진의 질문에 눈물을 글썽였다. 사모님, 저는 상무님께서 꼭 깨어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무님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강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 그는 이진우 상무와 이성민 이사의 경영권 다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이강훈은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진우와 이성민의 부패한 사업 방식에 반대하며 강력하게 맞섰다는 것.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이강훈이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김 간호사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려 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 파편적인 정보들을 통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이강훈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암살 시도였고 그 배후에는 이진우와 이성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유진은 자신의 추론이 맞다면 이강훈의 식물인간 상태는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이강훈을 돌보는 것을 넘어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놓였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 유진은 이강훈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강훈 씨, 제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듣고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저에게 신호를 주세요.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강훈의 눈꺼풀이 전보다 더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는 힘이 미약하게나마 강해졌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다. 유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희망은 이제 더 이상 미약한 불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유진의 마음속에는 강훈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강훈의 비밀스러운 조력자이자 어쩌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강훈에게 집중했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가락의 움직임, 심지어는 그의 호흡 패턴까지도 그녀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간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진의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은 김미영 간호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김 간호사는 유진에게 이진우 상무와 이성민 이사가 강훈의 의료 기록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려 했으며 심지어는 강훈의 병실에 도청 장치까지 설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사모님, 그들은 상무님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무님이 회복될 기미라도 보인다면 어떤 짓이라도 할 거예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훈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김 간호사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김 간호사가 강훈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동맹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유진은 강훈의 병실을 더욱 철저하게 지켰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훈의 몸에 연결된 의료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의료 기록과 장비의 수치를 비교하며 혹시라도 그에게 해로운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했다. 그녀는 강훈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의 신체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말을 걸었고 세상의 소식을 전했으며 그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강훈의 병실에서 홀로 그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강훈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깨어나야 해요.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저를 믿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녀의 눈은 강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묵이 흘렀고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강훈의 손가락이 유진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전의 미약한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훈 씨,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충격으로 떨렸다. 강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고 희미하게 유진 씨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력과 희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얼른 그의 몸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훈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 너무나 허약했다. 조용히 하세요, 강훈 씨.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아직은요. 유진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속삭였다. 강훈은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생기가 돌았다. 유진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유진은 김미영 간호사에게 강훈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알렸다. 김 간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유진의 말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했다. 사모님, 저희는 상무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은 상무님을 해치려 할 겁니다. 김 간호사는 즉시 강훈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훈의 회복 징후를 감추고 그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기록을 수정했다. 그녀는 유진에게 강훈의 상태를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외부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강훈은 유진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유진과 눈빛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특히 이진우와 이성민이 그룹 내에서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강훈의 눈빛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침묵 속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이 싹트고 있는 듯했다. 강훈은 유진에게 자신이 사고를 당한 날의 기억을 아주 희미하게 떠올렸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고 차가운 금속이 자신의 발목에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강렬한 빛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는 것. 유진은 그의 발목에 있던 흉터를 떠올렸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들은 이제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강훈은 유진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암시했고, 유진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김미영 간호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저택 내부의 정보를 유진에게 전달해 주었고, 때로는 은밀하게 서류들을 빼돌려 유진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박 집사는 여전히 유진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진은 그에게 순종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다. 유진은 강훈의 방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에는 강훈이 그룹의 부패에 맞서 싸웠던 기록과 이진우와 이성민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강훈이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암시적인 내용도 있었다. 강훈은 유진에게 눈짓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함께 은행 금고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유진은 그것이 강훈이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라고 직감했다. 유진은 이제 희망을 넘어선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강훈과 함께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에게 팔려온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훈을 구할 것이고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용기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훈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유진과 김미영 간호사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대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훈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동시에 외부의 의심스러운 시선으로부터 강훈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강훈의 병실에 설치된 미세한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찾아내어 제거했고 김미영 간호사는 강훈의 의료 기록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그의 상태가 여전히 식물인간임을 가장했다. 그녀의 노련함은 유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김미영은 수십 년간 성원그룹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저택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은밀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훈은 매일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버거워했지만 유진의 끊임없는 물리치료와 격려 덕분에 그는 서서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유진이 들려주는 세상 소식과 그룹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다. 그는 아직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공범처럼 움직였다. 유진은 강훈이 숨겨두었다고 암시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나섰다. 일기장에 적힌 암호와 은행 금고번호를 단서로 그녀는 박 집사 몰래 강훈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는 강훈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듯 고서적과 미술품들로 가득했다. 유진은 책장 구석에 숨겨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고 그것이 금고의 열쇠임을 직감했다. 한편 김민준, 유진의 전 남편은 그녀의 소식이 끊긴 이후부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유진을 성원그룹에 팔아넘긴 대가로 막대한 돈을 손에 넣었지만 그 돈은 그의 탐욕스러운 도박 습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그는 돈을 잃을 때마다 유진을 원망했고 동시에 그녀가 혹시라도 성원그룹에서 문제가 생겨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강훈 상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라는 뉴스를 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원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진이 그토록 싫어했던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었다. 자신에게 늘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보였던 유진이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유진을 팔아넘기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녀를 팔아서 그녀를 더 높이 올려준 건가? 질투와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식물인간의 간병인으로 살다 쓸쓸히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김민주는 유진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저택에 전화를 걸어 유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박 집사는 단호하게 이유진 사모님은 외부인과 교류하지 않으신다며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유진이 외출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싶었고 그녀에게 다시 기생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었다. 어느 날 유진은 강훈이 준 단서에 따라 한 은행의 개인 금고를 찾아갔다. 그녀는 강훈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고에서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USB에는 이진우와 이성민이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적인 주식 조작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서류 뭉치에는 그들이 강훈의 사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의 사고를 사주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다. 유진은 증거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였다. 유진이 금고에서 나올 때 민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유진, 드디어 만났군.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이 그 식물인간 남편을 돌보다가 미쳐버린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유진을 향한 소유욕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김민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당신은 내 아내였어.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가 보지. 내가 당신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당신이 감히 이런 곳에 발도 들여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다 나 덕분이야. 민주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모멸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래,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팔아넘긴 덕분에 나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쓰레기 같은 존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덕분에 나는 진짜 나의 가치를 깨달았지. 당신은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려 했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를 얻었어. 민주는 유진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는 그가 알던 유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게 뭐야? 혹시 이강훈 그 자식의 재산이라도 빼돌리려는 건가? 나에게도 좀 나눠줘. 나도 당신의 전 남편인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진실이 담긴 증거야.
당신 같은 비열한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탔다. 민준은 길거리에서 유진을 향해 발악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훈과 함께할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과거였고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질투와 후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의 비참한 몰락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유진은 강훈이 숨겨둔 USB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김민준과의 조우는 그녀에게 강훈을 위한 싸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대저택의 병실에서 유진은 강훈에게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이진우와 이성민의 얼굴과 함께 그들의 비자금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강훈의 사고를 조작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훈의 눈빛은 화면 속 증거들을 응시하며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날카로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희미하게 손을 들어 USB를 가리키며 유진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강훈 씨,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함께 계획해야 해요. 유진은 강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씨를 쓰듯 움직이며 유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과 판단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유진은 그의 움직임을 해독하며 그가 자신들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훈은 이사회 소집, 언론 공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암시했다. 김미영 간호사는 그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강훈의 건강 상태를 더욱 조작하여 그가 갑자기 위중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강훈의 의료진을 최소한으로 줄여 외부인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동시에 그녀는 저택 내의 충성스러운 직원 몇 명에게 강훈이 서서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은밀히 퍼뜨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훈의 편이 되어줄 조력자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박 집사의 눈을 속여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 집사는 여전히 강훈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유진은 그가 이진우와 이성민에게도 정보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성원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진우 상무와 이성민 이사가 그룹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것이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마지막 시도임을 알고 있었다. 강훈과 유진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우 상무와 이성민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사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훈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유진은 김미영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훈을 휠체어에 태우고 회의실 문 앞에 대기했다. 강훈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강훈 씨, 이진우 상무가 막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을 향했고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강훈과
그의 뒤를 미는 유진이 서 있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진우와 이성민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듯 흔들렸다. 이강훈 상무님, 당신이 어떻게... 이진우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훈을 노려보았다. 이성민 이사 또한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강훈은 천천히 유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아직 불안했지만 그는 똑바로 서서 이사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중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연결하고 강훈이 숨겨둔 USB의 내용을 모든 이사들에게 공개했다. 화면에는 이진우와 이성민의 횡령 증거,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강훈의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이강훈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꾸며낸 겁니다. 이성민 이사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김미영 간호사를 포함한 몇몇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동안 이진우와 이성민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렸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강훈이 의식을 잃은 동안 이진우와 이성민이 저지른 만행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집사가 침묵을 깨고 강훈의 편에 섰다. 이강훈 상무님은 분명히 사고를 당하셨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우 상무님과 이성민 이사님은 상무님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고 재산권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 집사의 증언은 이진우와 이성민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소식을 TV 뉴스를 통해 접했다. 속보로 터져나온 이강훈 상무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과 성원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뉴스 화면에는 당당하게 강훈의 곁을 지키는 유진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녀는 과거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니 팔아넘겼던 여자가 저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채권자들이었다. 성원그룹과의 거래가 무효화되면서 민준이 탕감받았던 모든 빚이 다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도박 자금 또한 바닥이 났고 그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아쥐었다. 그의 뇌리에는 유진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진우와 이성민은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원그룹은 이강훈의 지휘 아래 정상화되었고 그는 그룹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그룹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유진이 TV에 나올 때마다 분노와 후회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었다. 유진을 팔아넘긴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끝에는 오직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진우와 이성민의 몰락은 성원그룹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의 부재는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했지만 이강훈의 복귀는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기치로 내세웠다. 강훈은 유진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는 유진의 지성과 통찰력이 그룹의 재건에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그룹의 법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존재는 성원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섰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은 그 어떤 것보다 깊었다. 강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했다. 유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유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녀는 강훈에게서 김민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강훈은 유진을 단순한 아내나 간병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했다. 성원그룹은 강훈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그룹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강훈은 유진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종종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유진은 더 이상 남편에게 팔려온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원그룹의 실세이자 재계에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강훈의 아내가 아닌 이유진 변호사, 성원그룹의 전략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한편 김민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성원그룹과의 거래가 무산되고 그의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살던 아파트도 타고 다니던 차도 모두 압류당했다.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끊임없는 후회와 질투로 골마갔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유진이 TV 뉴스나 경제 잡지에 나올 때마다 격렬한 분노와 함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젠장 저 여자가 감히 나를 팔아먹고 저렇게 잘 나간다고 말도 안 돼. 그는 허름한 편의점 앞 좌판에 앉아 소주를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성공이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진이 자신을 발판 삼아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자위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번화에서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강훈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은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민준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유진에게 얼마나 역겨울지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로 도망쳤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유진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너를 놓쳤을까? 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팔아넘김으로써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고, 유진은 그 희생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준의 탐욕이 유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몇 년 후 강훈과 유진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랑과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그들의 결혼에 주목했고, 유진은 강인하고 현명한 재벌가 안주인으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김민주는 결국 도피 생활을 하다 병에 걸려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의 눈앞에는 유진의 행복한 미소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유진을 향한 후회와 증오,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삶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비참함과 후회로 끝을 맺었다. 유진은 강훈의 든든한 지지 아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불어넣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그녀의 찬란한 성공 뒤에 가려진 어리석음과 탐욕의 대가를 치른 비참한 그림자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